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주와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최근 등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건데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인터뷰합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이 37%대, 전북이 35%대로 집계됐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3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과 경선 막바지 상황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서울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와이에서 짚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14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에 2만 7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고 연말까지 모두 10만 호 이상으로 늘려서 수도권에 총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네, 정부가 어제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개한 이 신규 공공주택 지구는 세 곳이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이 경기 남양주 와부 밀대 2만 1,700호고 경기 광주 역세권에 4,500호, 서울에선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곳은 남양주 부지로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이 서초구 내곡동이나 강남구 세곡, 자곡동 같은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 정원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정부는 대신 올해 안에 7만 3천 호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해서 전체 신규 택지 규모를 10만 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후보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인접 수도권 벨트를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와도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착공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네요. 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거듭 강조를 한 건 공급 속도였습니다. 기존 3기 신도시는 후보지를 발표한 뒤에 실제 이제 주택을 착공하기까지 평균 68개월, 그러니까 5년 반이 넘게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지구 지정과 보상, 부지 조성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동시에 진행을 해서 3년 정도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도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 발표 뒤 3, 4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지난 1월 발표했던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2029년 말, 그리고 태릉골프장 부지는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앞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는지 챙기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새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상당히 담겼습니다. 네,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기로 했고요.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주비 대출 그리고 기부 체납처럼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업
기간을 늘리는 규제도 손질을 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3만 4천 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택사업자들이 자금 문제로 착공을 미루지 않도록 PF 금융지원 규모도 최소 47조 8천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결국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이른바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졌는데 정부가 올해 대출 총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죠. 네, 정부는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의 1.5%에서 3%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금융권으로 보면 약 30조 원 정도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나 신규 아파트 중도금 그리고 잔금 대출은 이 금융회사별 대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서 이 분양이나 입주 과정에서 자금이 막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별 대출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LTV나 대출 상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이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결혼 페널티 이것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네, 미혼일 때는 각각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결혼한 뒤에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혼부부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이 4억 원 이하 다세대 빌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법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세제 개편이나 공급 대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이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이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같은 세제 개편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 대책을 두고도 교통이나 학교 같은 기반 시설 확충 없이 특정 지역의 주택만 대거 공급을 하며 도시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는 거라면서 당정 갈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공급 대책에도 비판적이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공급 대책을 재탕, 맹탕이라고 깎아내렸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공분양 주택 현장을 찾아가서 이 사전 청약 당시보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이 조건은 까다로워졌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청약자들의 대출 조건을 바꾼 걸 놓고 이 대국민 분양 사기다, 금융 폭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공공 택지 중심인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회로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연 5.18 토론회가 결국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이런 이제 그 제목의 공개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 5.18을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광주 학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객석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참석자끼리 물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은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5.18이 어느 정도 성역화돼 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학술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행사를 열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이 의원이 강행했다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민주당은 국회에서 5.18을 폄훼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윤리 특위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남 가뭄 상황 악화되고 있는데 전국 소방차가 동원된 데 이어 군부대까지 급수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경남 전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의령과 창녕까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피해 농경지도 2,400헥타르까지 늘었는데요.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농업용수를 공급한 데 이어서 이 함안에는 군용 급수차 15대와 병력 40여 명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논밭뿐 아니라 물이 부족한 축사에도 급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과 남해안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이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정도는 아닐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결국 소방청은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기한 없이 연장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저수율을 보면서 급수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출근길 이동량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비룡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죽전휴게소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6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그 사이 서운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목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선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 부근입니다. 5차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 온양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진입차로에서 화물차 단독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오늘은 유가 하락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상승 출발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샌디스크가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중장기 전망 등에 대해서 강하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훈풍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시스코가 좀 부진을 보이면서 다우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등 좀 차별화가 좀 지속된 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만 차별화, 여기에 또 상승세가 제한되는 좀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보였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섹터가 강세였는데 샌디스크는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네, 샌디스크가 어제 이제 투자자의 날 인베스팅 데이를 좀 주관했는데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배워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잉여 현금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본 이제 배분 원칙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좀 급등이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 ADR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 발표가 직접적으로 HBM 수요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생산 업체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장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좀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 안정에 따른 금리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테슬라가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텍사스에 이제 10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셀 이제 모듈 공장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의 에너지 전략이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차 가격의 인하라든지 또 로보택시 일정, AI 투자비의 어떤 부담,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기존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전략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와 관련돼서 좀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내지는 자동차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은 네.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앨범알 특히 이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앨범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 리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도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망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고요? 네, 지금 7월에 어제 이제 소비자 그다음에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0.2% 상승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식품이라든지 에너지의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0.7%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좀 세부적으로는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금융 서비스 가격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는 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8월 26일에 발표되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관련돼서 이 금융 서비스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아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금리 하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선이 옮겨간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긴축에 대한 어떤 시급성 자체가 조금은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좀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어요. 네, 지금 WTI 브렌트유 전장 대비 한 2%대 좀 하락 마감했는데 WTI는 81달러, 브렌트유는 이제 87달러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사실 공급에 대한 불안도 있겠습니다만 수요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한 1,740만 배럴 좀 증가했다는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 원유 재고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펙이라든지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를 둔화시키는 어떤 국제유가의 어떤 상승세를 많이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제유가가 좀 하락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어땠을까요? 사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이번 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2.02%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한 8% 이상 9%까지 코스닥 또한 7, 8%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양지수가 좀 원만하게 급등하지 않고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경우 코스피는 이제 플러스 3.56% 상승을 하면서 6,800선을 좀 올라섰고 코스닥도 0.29%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만 860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특히 코스피 내에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증시를 좀 전체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 좀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예.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 비중 자체가 27.88%, SK하이닉스가 20.7%로 지금 이제 집계가 되면서 두 종목 합산 48.58%로 지금 올라가면서 지난달 말 대비 한 1.4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6천조 원을 회복했다고요.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다시 이제 6천조 원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한국거래소 이제 통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코넥스 다 합산했을 때 어제 시가총액 총합이 6,097조
5,600조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별로 봤을 때 코스피가 거의 한 5,600조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한 뭐 90% 이상 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6,000조 회복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좀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 1월 2일 날 시가총액이 4,000조를 돌파했고 2월 달에 5,000조, 그다음에 4월 달에 6,000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 또 이제 5월 11일 날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7,000조까지 돌파했습니다만 네네. 반도체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사실은 7,000조에서 5,000조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계속 반등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불어났고 이제 6,000조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돌아왔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섹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다음 주도 섹터로서 어떤 섹터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긍정적인 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투자 축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좀 의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배터리는 2023년 고점을 찍은 후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내리막길을 좀 걸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피지컬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다음 성장 동력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피지컬 AI 들어갈 수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도 반도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섹터로서 좀 주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변동성 지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가운데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제가 볼 때는 수급에 대한 순환매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이제 삼복더위 중 마지막 말복이 왔습니다. 네.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네, 밤더위는 가셨지만 낮더위는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와 충남, 남부지방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이 33,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 요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정말 비 소식이 절실한데 네. 오늘 소나기나 비가 오는 곳이 있죠. 네, 오늘은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밤에는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네.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은 곳은 5에서 많은 곳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네. 자, 이 비 소식이 고마운데 얼마나 내릴까? 그래서 가뭄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 일요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 30에서 최대 100, 충청도에 20에서 60,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충분한 비가 내려서 정말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네.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번에 세 번째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 총 가구 수가 180만 가구 조금 넘거든요. 예예.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슷하게 새로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면서 37개월 내에 전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 내용이잖아요. 예예. 이건 이제 이재명 정권 내에서 전부 착공을 시키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인데 이런 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좀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서둘려 발표한 것이냐 뭐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야당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일부 좀 포함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네. 뭐 그것이 전부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죠. 예. 이번에 대책도 보면 예. 예컨대 염창동의 공원 부지를 해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는 과거에 지난번 대책에 보면 서울 대공원을 아파트 부지로 만든다든가 또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 부지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네.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으로서 네.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네. 사실 공공 분야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서 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민간 분야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이제 주택이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좀 싼 값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은 꽉 막아놓고 나머지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결국은 수요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금융대책에서는 그래도 가계대출 충당 관리 목표를 높여서 좀 대출 숨통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거를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 시장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하던 실책을 답습하고 있는데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 측면보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요를 자꾸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대출을 규제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청년 주택 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도 또 비아파트 분야에 네네. 대해서 좀 더 늘려주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뭔가 이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어막고 또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살고 싶은 곳에 좀 싼 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해달라는 그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 수요 욕구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결국은 시장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 창립 네. 뉴홈 사전 청약 현장이요. 여기가 지금 대출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사전 청약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을 소유하도록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장기간 저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사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공공 부분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당초의 금융 비용을 굉장히 낮춰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택을 공급받은 분들이 그 정도의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또 한편 금융 비용을 낮춰서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대출 사기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인데 정책을 이렇게 마구 바꾸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 자체도 낮아지거든요. 이 정권이 내세우는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던져놓고 또 좀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정책을 내놨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 정도의 혼란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네. 혼란이 되더라도 당초 약속을 지키는 정책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그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 시장 참석은 원내 지도부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걸까요? 오랫동안 얘기가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랫동안 지금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오선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통찰력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많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네. 지금 이 이재명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현장에서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네네. 당장의 용산 어린이공원에 네.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조차 네네.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대안이나 요청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장차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될 어떻게 보면 도심의 토지 자산인데 그것을 무턱대고 아파트부터 짓겠다 하면 현재의 주택 정책 실패가 만회될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 오세훈 시장이다 보니 또 우리 당에서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제 여론조사,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가 화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인데 먼저 여론조사 개요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49%.
43%가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50% 아래의 최저치인데 가장 큰 이유, 뭐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거론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국민에게 눈속임을 많이 해서 지지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현실적으로 네. 국민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 과잉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네네. 정작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또는 조세 정책이 네. 결국 국민의 삶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그 안위에만 급급하고 자신이 이제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교도소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지금 부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인식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당은 두 번이나 네. 우리가 그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못 얻는 것도 지금 그 현실이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사 이익만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네. 근데 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재조명하자면서 어제 국회에서 토론을 열었는데 여기서 뭐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현장에서 뭐 물병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저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에서도 토론을 말렸다라는 말도 있던데 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그 정치 활동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 또 그 토론회가 뭐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의 정치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예. 다만 특정한 경우에 이제 당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약간의 당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에서 사전에 무슨 특별한 그 판단을 하거나 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국회의원의 그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원내 지도부에서 네. 의견을 낸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토론회가 있을 때 예예. 사실은 토론회를 미리 내용 자체를 예측하고 네. 또 그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분이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할 것인지까지 예측해서 당에서 의견을 낸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회 이후에 그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5.18 폄훼하는 행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윤리특위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토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는 네. 제가 어떤 의견을 낼 처지가 못 되지만 민주당은 이준숙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냥 못 잡아먹어서 네. 그 안달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제명이니 무슨 윤리 제손이 온갖 일을 벌일 분들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이 그렇게 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4선 김태호 의원 등 5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골프 회동이 뭐 6월 초에도 또 있었다고 하고 이번에도 있고 지금 연달아서 계속 야권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얘기를 꺼낸 거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해서 네. 장기 집권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지. 네. 그리고 개헌을 해서 자신이 퇴임을 하고 나서 또 재판을 받고 뭐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늘 좀 실없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골프장에서 의원들하고 올려서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네네. 개헌 문제 같은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라면 자신이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대국민 선언을 하든지 해야 믿을 수 있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인데 임기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네. 연임제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고 골프장에서 한 이야기를 무슨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당 쇄신안을 내놓겠다. 이제 이런 보도 26일쯤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부에게도 지금 이 방안이 보고가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디까지 이 사안이 논의가 됐을까요? 어제 최고위에서 네.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네. 일정 부분 현재 조강특위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의 선출을 짝수년도 8월 말까지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선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8월 말이 되면 현재의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는 그런 상황인데 선출하는 방식이 결국 전당원 투표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당원 투표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재선출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식 절차만 거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원들 선거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던데요. 네네. 이게 당원협의회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의 모임이거든요. 당원들의 모임의 대표자, 국회의원 선거구에 당원들의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니까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이 개념 필연적으로 즉시 정상적인 논리거든요.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원의 대표니까 당원이 뽑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네. 그냥 연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네네. 연장하지 않고 재선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지를 좀 두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모두 다 재선출을 할 것이냐 그 논리이지 지금 다른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재선출 그냥 하는 방식을 당원 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기존의 관행대로 네네. 그냥 임기를 연장해서 2년 더
그냥 선출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이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선출 방식 그리고 어느 폭까지 그러면은 선출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제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그동안 여당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그대로 두면 싸울 수 없는 정당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공천에만 관심 있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요거를 지금 이른바 뭐 사고 당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수순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협이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만큼 246개인가요? 그 국회의원 선거구만큼 당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37군데 정도 있어요. 네. 그것은 그냥 새로 선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2년 임기가 끝났더라도 네. 그 임기를 그냥 자동 연장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데 네네. 당은 당규대로 이번에는 선출을 해보자. 그런데 선출을 할 때 선출의 주체는 당원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봤을 때 네. 이분이 대여 투쟁을 잘했느냐,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느냐를 판단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이고, 네. 뭐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네. 뭐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은 또 우리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때 당에서 스카웃을 한다거나 네. 장래성 있는 분을 좀 당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뭐 선출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네.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뭐 현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은 그대로 유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선출 쪽에 그게 책임당원이든 전당원이든 무게가 좀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길이를 읽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예. 그냥 전체를 새로 재임명하고 막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이 또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재임명 절차를 그냥 거쳐 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네. 원칙대로 선출을 해보자 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네. 그 임기가 8월 말이면은 조만간 이 선출 방식 뭐 선택 폭도 곧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대강 이게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이 모두 그 공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초부터 선출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곧바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결정권이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다음번 최고위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고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찰이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였던 당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네. 강제 수사라는 것은 사실 네. 협조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의 그 IP 주소를 제시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즉 쉽게 말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탄 저지를 한다든가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예. 일정 부분 IP 주소를 요구하는 IP 주소를 제시했다든지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를 복당 운동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계에서는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께서 최근에 네. 이번에 계엄 사태 또 탄핵 사태와 관련된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공천은 아직도 먼 장래에 있는 일이고 현 지도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거든요. 네. 아마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공천 문제는 또 추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훈입니다. 오늘은 하준이네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하준이와 평창 대관령 치유의 숲에 다녀왔어요. 아빠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낯선 소리나 환경에 민감한 하준이도 모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초록빛 숲속, 온몸을 감싸는 전나무 향기와 시원한 바람에 더위도 사라지더라고요. 대관령에서 맞이한 여름, 상쾌하고 눈부신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말복인 오늘 마지막 복날답게 무덥겠습니다. 오늘 날씨 요점 무더위 속 소나기입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는 전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의 여우비 같은 소나비가 예상됩니다. 낮에 일사에 의한 대기 불안정과 기류 수렴으로 이어질 텐데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걸로 보여집니다. 5에서 40mm인데 경남 지역으로는 좀 약하게 20mm 정도 오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또 광복절인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핀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서쪽에 놓이면서 동고 서저에 기압 배치가 형성되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부는 일단 내일까지 30에서 100mm, 남해안과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3도, 대구, 광주 34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 또 내일까지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3만 호 플러스 알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집이 서울은 아니시죠? 수도권이시죠, 모두. 네네. 어떠셨어요? 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월세 살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의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게 이제 언제 주택을 살 수 있느냐 이제 아마 이런 시점 때문에 관심들을 또 많이 갖는 것인데 저는 뭐 23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어떤 안을 좀 만들어 본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런 공급 정책이 더 먼저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되면서 대출 규제를 언제 풀고 또 세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게 부수적으로 논의가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저는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나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만 더 부연하자면 저는 아예 좀 더 그 전 국토를 고르게 쓰는 공급을 조금 더 저는 고민해봐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 강남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법원이 서초역 앞에 있거든요. 왜 서초역에 대법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뭐 충청북도라든지 국토의 좀 중심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저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가 요구했던 정비사업 개선안이 내용이 일부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은 여야의 문제일 수는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민주당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이 이 그린벨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한번 양보하게 되면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23만 호의 플러스 알파에 사실상 10만 이게 이제 신규 택지 말고 나머지가 사실상 이제 저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플러스 비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서울시하고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이 약간 숨통이 트였는데 LTV로 4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업비로 받기 위해서는 70으로 올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정비구역부터 해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준공 여기에서 단계가 많이 진행된 쪽은 사업 그 이주비 대출이 숨통이 트이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시는 걸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였는데 실제 의원들 수도권 또 비수도권 많이 다른가 봐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들은 사실은 세제 쪽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공급과 대출에 이제 방점이 있었고 세제는 미리 이제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민심과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이거는 진짜 의원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있는 의원들은
공급 좀 그만해라. 거의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아니 계속 짓기만 하고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지금 계속 지으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류의 뉘앙스까지 나올 정도였고 네. 약간 세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우려들이 나왔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정부 이 발표가 되게 모순적이고 딜레마적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게 공급 대책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숫자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97 대책과 129 대책과 813 대책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 낫죠. 25개 무슨 대책을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97 대책 때 이미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129 대책 때 용산, 태릉, 과천 이런 데다가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3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23만 호도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공공택지 16가구, 도심 공급 1만 4천 가구, 공급 유도 뭐 5만 9천 가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뭔가를 발표를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이제 사람들은 공급하겠다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지어져서 분양이 돼서 내가 청약을 하거나 내가 살 수 있거나 주변에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뭐 예를 들면 이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뭐 얘기를 했던 게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 전환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착공이 좀 빨라지는 거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지금 얘기된 게 완공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순적인 게 있고 또 하나가 대출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 총량을 1.5% 작년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1.5% 늘리는 거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내가 3%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27조 원에서 50조 원이 됐어요. 뭐 대략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계산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됩니다. 30조 원을 추가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부는 대출을 죄는 방식으로 집값을 지금 잡은 거예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김기영 대변인 얘기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대출을 이건 서킷 브레이크 같이 해서 이제 한 건데 그걸 이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공급이 들어가는 것과 이게 시차가 한 3, 4년 최소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값 상승은 눈에 불 보듯 뻔하다. 어쨌든 이거는 과학이에요. 돈이 풀리면은 대출이 나오면은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거 불만을 해소하겠다라는 건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건데 어제 이제 이게 내용이 전월세하고 매매시장 안정화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80만 가구, 경기도가 100만 가구, 그다음에 인천이 26만 가구, 전체가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 409만 가구가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10% 소위 말해서 서울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전월세 시장이 갑자기 숫자가 확 주는 거잖아요. 물량이 그렇죠. 준다. 물량이 줄어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 뒤에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발표되는 건 공급이라고 말이 돼 있지만 공급이 아닙니다. 이게 착공 시점이 가장 빨라봤자 2029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하면 8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결국 내가 전월세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 입장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참는다?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돈이 있을 때 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결국 뭐냐?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월세 시장에 공급 물량을 주는 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그 순기능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악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세제 개편안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안 하면 공급을 한다는 게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제 모인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질은 이거다 이렇게.
근데 저는 공급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엄두가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계획이 나오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좀 플랜들이 진행되는 걸 보여줘야 신규 수요자들이 지금 당장 안 사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안정시키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주택연금제도 같은 걸 좀 더 탄탄하게 더 만들어준다든지 또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별도의 대책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폐 건물 같은 것들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1인 가구들이 좀 살 수 있게 좀 한다든지 이런 실효적인 대책들 급한 대책들도 좀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공급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제 여론조사 지금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국 지표조사에서 49%가 나왔어요. 부정이 43%. 그래서 뭐 보신 분들에 따라서는 이러다가는 뭐 어떻게 얘기하시더라. 한 번 삐끗하면 부정이 긍정보다 더 많겠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청와대에서는 민생 유념해서 보고 있고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지금 공급 정책이나 지금 세제 개편하는데 뭔가 손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좀 회복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 가능성 면에서도 사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체제로 갈지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재명 정부의 뭐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그래도 지난 1년 차는 잘해오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당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이다 보니까 이 정부까지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된 것인데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의 노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와 결이 맞는 지도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저는 회복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2년 차의 정부로서는 여당과 일체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그 중도에서 빠진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정청래 후보나 뭐 예를 들면 김어준 씨의 인식은 핵심 코어층이 빠졌다고 하는데 어제 MBS 조사 결과를 봐도 중도가 매우 많이 빠졌어요. 거의 47대 46인가 이렇게 나와서 중도가 빠지면서 지금 그 정부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결국 효능감을 가지고 만족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분들이라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민심에 더 귀 기울이는 정책들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은 좀 전당대회 후에 지도부 결정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이 문제다. 그리고 뭐 김민석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너무 세게 붙어서 그렇고 뭐 중도층이 좀 이완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 개가 다 맞다고 봅니다. 세 개가 다 맞다고 보는 게 리얼미터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 얘기인즉슨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은 이재명 정부를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기간에 진보층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는 이미 지난달에 6월달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미 빠져 있었고 ARS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패턴이 다른데 그러니까 오늘 방금 말씀하신 MBS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진보가 85%가 긍정, 중도는 47, 보수는 24.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진보층의 경우에는. 그런데 ARS는 어쨌든 좀 빠진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친청이 됐든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는 일부 지금 불편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전화가 많이 오고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응답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명으로 뭐라? 약간 이런 불편한 감정들. 그런데 이거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를 한 번은 꺾을 수는 있겠다. 근데 반등할지 여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할지 여부는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게 월요일 날 나온 게 43.3이거든요. 지난주 조사해가지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사태 나왔을 때, 그러니까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3년 차 때 조국 사태 났을 때 2019년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9월 달에 그때 46%였어요.
그거보다 낮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게 2014년 4월이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조사했던 리얼미터가 45%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 때 그때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 민심 위반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예. 네네. 자, 김기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반등이라고 표현할지 뭐 추세적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볼 수 있을지. 찍고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같은 경우 5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갇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ARS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40대 초반이고 어제 다른 데서는 천지일보가 하는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40%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0%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서울 같은 경우는 30%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난 지방선거 관련했을 때 전화 면접 여론조사보다 ARS가 맞았습니다. ARS가 대부분 맞춰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는데 ARS가 신뢰도가 더 높다. 그렇다면 굉장히 악재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은 이제 내란 프레임이 좀 먹혔는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그 1년 동안 뭘 했는가 한 게 없다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제 공소 취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민심의 평가는 난 공소 취소, 특검과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여전히 안 내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악재를 호재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고 정청래 후보가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됐을 때는 당정일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만난 게 총선도 그렇고 만약에 내년에 뭐 선거가 있을 경우에 폭망한다. 서울시장 선거 못한다. 그거를 뭐 전현희 의원 등등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에 본인이 윤석열 후보한테 0.73% 지고 나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여튼 선거 앞두고서는 입장이 바뀐다. 하지만 권력을 가졌을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한다. 이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서울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민심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난 1년 차에 대한 평가에서 제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성과가 많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그게 지난 3개월 동안에 계속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한 데에는 전 당청 불협화음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리스크가 전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월 17일 이후에는 정리가 되면 한번 좀 더 저는 반등의 모멘텀이 온다는 거고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AI 대전환이라는 거에 대한 씨앗을 다 잘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이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저도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좀 심각하게는 일단은 좀 인식은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세금이란 문제는 내는 사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 전가도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 압니다. 그래서 배고픈 거고 배 아픈 거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배 고픈 거보단 배 아픈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유세 3배를 올려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막 웃으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부총리한테 뭐라고 했죠? 이거 세금 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기어다녀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면서도 또 웃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세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여튼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게 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웃으면서 한다.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국정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태도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28분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지금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남 광주가 37.63%, 전북이 35.22%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ARS는 합산이 된 건 아닌데 이걸 예상보다 낮다고 봐야 됩니까? 예상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해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네. 그런데 지난해 권리당원 투표율이 한 51% 정도 51.7인가 그래요 아마.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이번에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은 데도 있고 네. 충청은 한 40%대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역별 편차가 있고 그런데 네. 당원이 작년에는 110만 명이었고 이번에는 150만 명, 거의 1년 사이에 40만 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표율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투표를 참여하는 사람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심각하게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투표하고 ARS 투표가 있는데 ARS 네. 투표가 집계가 안 됐으니까 예. 40% 후반 정도 가지 않을까 호남에서 뭐 그렇게 저는 뭐 보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호남에서 특히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요. 그 지금 투표율이 지금 말씀드린 질문드린 그 내용과 연결져서 봤을 때 특정 후보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이고 본인이 조직 강화를 다 해놨거든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동원하면 당연히 정청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투표율이 낮았을 때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지금 나오는 건데 저는 뭐 호남에 대한 지금 이제 표심이 아마 이제 내일 이제 토요일부터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민심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제주도와 호남 민심이 좀 유사한 게 있으니까요. 김민석 후보가 제주에서 52%로 과반을 넘겼거든요. 네. 저는 그 연장선에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캠페인들을 다 보고서 지금 호남에서는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면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어떤 선거 캠페인을 했냐 요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토론했다시피 네. 그게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거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오히려 역결집이 저는 더 이루어진다고 봐서 오히려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지금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네. 이 권리당원은 또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인데 다만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인구가 500만이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주당 당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면은 그나마 좀 일치하는 경향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패턴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떤 거는 정청래 후보가 막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는 막 10%포인트 앞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관되게 호남에서는 김민석이 앞서요. 그거를 거의 20% 이상 앞서는 것도 있고 한 5%포인트 앞서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의 그 호남에서의 그 약간 위기론, 그러니까 좀 결집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투표율은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10% 호남에서 10%를 포인트 이상 이기면은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날 거라 정청래 후보가 선전해도 그거를 만회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상 끝난 게임이다. 10%포인트 만약에 호남에서 이상 호남에서 앞서면. 10%포인트 이상 앞서면 사실상 끝났다. 예,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질문을 얹자면은 과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과반 가능성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건 힘들고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네. 송영길 후보의 네. 선호 투표위에서 이제 2등으로 두 번째로 지지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송영길 후보 중에 한 6.5 대 3.5 아니면 6 대 4 정도로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되겠지만 저는 최종 결과가 5% 이상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 대 한 4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등판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전 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통합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싸우는 양상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볼 때 이게 이렇게 큰 틀로 품 넓은 그런 이미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로 싸우는 국면으로 간다. 좀 볼 수 있고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정청래 후보가 막판에 네. 서울에서 좀 결집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온라인 당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어렵다 보니까 그때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쪽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좀 영향을 준다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우리 신인규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결집 양상으로 드러난다. 저는 과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한데도 지금 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민석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오히려 존재감이 없어 보일 만큼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 네거티브 하는 쪽은 항상 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편차가 더 벌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선호 투표제라는 걸 하다 보면 여기서 나중에 과반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이게 당내 갈등 사안으로 또 번질 우려가 있어서 아마 김민석 후보를 찍는 분들은 이거 아예 그냥 50%를 넘기는 게 더 당내 통합이나 화합에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토론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국정수행평가 긍정이 38.4%, 부정이 59.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3.3%, 부정평가 53%로 나왔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니까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가 당 지도부에 당협위원장 관행적으로 임기 연장하지 말고 당원 투표로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께도 좀 했더니 이게 책임 당원 투표냐 전 당원 투표냐 뭐 이것도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방안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석이 나오죠. 그동안의 관행과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가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이제까지의 관행은 당협위원장이 운영위를 해서 거기에서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근데 운영위 구성을 당협위원장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냐 해서 요식행위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책임당원이나 아니면 일반 당원까지 포함했을 때 신임을 못 받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의 물갈이다 저는 볼 수 없는 게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되게 유리하죠. 자기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계파를 조금 하긴 힘들고 만약에 한동훈계를 의식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계 쪽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현장 조직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객관적인 어떤 기준점을 대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당이 못된 것만 배운다 서로. 근데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 뭐 당원 중심 정당 그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그 부작용과 폐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정 유튜버들한테 사실상 당원 교육을 다 위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조종하고 있잖아요. 좌표 찍기 딱 좋아요, 그냥. 예전에 금태섭 몰아낼 때하고 똑같이 됐고요. 강서구 금태섭 몰아낼 때 막 차륜전으로 들어와가지고 더 몰아내고 똑같이 그냥 딱 좌표 한번 찍으면요, 그냥 책임당원들 다 얘 안 돼, 다 쫓아내기 딱 쉽습니다. 못된 것만 배워서 다들. 시간상 신인규 대표님 다음에 먼저 좋은 것도 많이 좀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마지막 복날답게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전부터 전 내륙에 5에서 40mm, 경남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좀 약해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일사이에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소나기 예보 있고요. 또 동해안 쪽은 동풍의 영향을 약하게 받습니다.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광복절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상당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우선은 모레까지의 예상 강우량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까지는 제주와 남부에 집중돼서 30에서 100mm, 남해안과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안팎의 폭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시간당 20-30mm의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충청도에도 이틀간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3, 대구, 광주 34도 등으로 무덥겠고요. 오늘까지 동해안에 너울이 강하니까 이 점도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임미애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임미애입니다. 네. 기호 8번이시고 네. 지금 누적 득표율은 7등이시고.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내가 네. 7번에 8등인지 8번에 7등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거 좀 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누적 득표율로 5위 안에 들어오시는 그렇죠.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건 목표로 출마를 했으니까. 네네. 네. 지금 남은 지금 경선들이 이제 네. 호남 ALS 투표 아직 끝났나요? 네네. 이제 그 결과만 공개되면 되는 거고 8월 15일에. 네. 예, 호남은 끝났고. 네. 수도권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예, ARS가 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일단 경선에서 어떤 거를 제일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이제 전국대 의원들 표가 남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또 남아 있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저희가 뭐 하루아침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꾸준하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한 번 더 알리고 이런 활동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애청자이자 또 여론조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그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오랫동안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합리적인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극단을 향해 달려나가기보단 일종의 레드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 그게 바로 저 임미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좀 꼭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오면 여론조사 받아주시고. 일단 전화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 지금 그 투표율을 봤는데 호남이 이건 권리당원 비율입니다. 네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고요. 앞서 지금 보면 전남, 광주에서 37%대를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에서는 35%대. 근데 대구에서는 또 되게 투표율이 높았더라고요. 네, 70%가 넘었죠.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이 정도의 그런 투표율 경향성을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전남, 전북이 아직 오늘까지 ARS인 것 같네요. ARS는 이거는 합산하지 않은 투표율입니다. 네. 대구 경북은 원래 좀 높았어요. 네. 원래 당원 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그 대신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어서 투표율이 당연히 높지요. 네. 자, 투표율이 높으면 후보님께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 일단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저희가 대구가 14,000명, 경북이 15,000명이어서 전체 당원 비중에서는 1.8%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매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경북에서는 조금 그래도 득표를 했는데 대구에서는 여전히 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경선 쭉 하시면서 문제 제기하신 것도 여러 차례 보도로 접했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거는 참 민주당이 다른 정당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음 선거에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요. 전당대회가 전체적으로 이 제도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표가 이루어진 게 28% 정도고요. 그리고 아직 72%의 유권자층이 호남과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30% 여론조사가 남아있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 진짜 슈퍼위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8%의 당원들의 표심이 72%의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수도권을 전체 전당대회 일정 기간 동안에 수도권을 중간에 넣던가 아니면 전남 전북을 중간에 한번 넣던가 해서 당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좀 전체 일정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남, 전북, 광주를 그리고 수도권하고 한꺼번에 몰아두니까 당원들이 72%가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을 읽기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 패널들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피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설회가 끝나면 투표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투표는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연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가 뒤바뀐 거죠. 연설회를 통해서 본인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이미 당원들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러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그래도 통용이 됐던 이유가 그때는 대의원들의 몫이 따로 있었어요. 당원의 몫과 대의원의 몫과 전국 대의원의 몫이 따로 비중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다음번 전당대회에서는 모든 전체 일정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 이거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레드팀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하신다면 레드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아니니까 그 전에 지도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도부가
개혁을 얘기하면서 많은 경우에 국민들의 이 삶과 좀 동떨어져서 당 지도부가 움직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방선거의 그 메인 슬로건이 내란 척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니다. 이미 내란 척결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 정부가 어떻게 지방 정부와 손발 맞춰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거는 구호가 내란 척결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야 된다. 유능한 지방정부, 성공하는 지방정부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은 사실 공소취소 모임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법이 발의가 된 게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그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예,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된 거긴 하지만 예상은 됐지만 그 내용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발의가 된 거예요. 네. 이러면서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왜 지도부에서 이게 단 한 번도 점검이 안 되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거를 과도하게 정치권이 나서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시민단체나 국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충분하게 우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정치권이 관여하면서 오히려 특히 대구 경북권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네. 너희는 어떻게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먹게 만드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이 뭐랄까 정치에 있어서 적과 알을 구분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눈높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럴 때 저는 아마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제 당대표냐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최고위원회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에 나와 있는 분들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저는 최고위원회는 네. 정말로 이 당대표의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각 분야, 각 계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으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선거운동 경선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봉합되겠습니까 하면 뭐 TV 토론에서도 활짝 웃으면서 이 경선 과정의 일은 이걸로 다 끝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보는 입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기자회견 열고 또 김문석 후보를 향해서 뭐 동지를 배신하면 국민도 배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워딩을 쓰는 걸 보면 저게 끝나면은 다 잊혀질 수 있는 단어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후보들이 내는 메시지가 전면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그건 저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실망해요.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의 최고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가 저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언어들로 가득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 내일부터죠. 내일 나주에서 시작하는
유세 때부터 저는 메시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끝나고 우리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어쩌자고 저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메시지, 그걸 통해서 그 한 표를 얻기 위한 메시지로만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죠. 네. 후보님 연설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여당의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가 또 우리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됐느냐, 또 최고위원이 누가 됐느냐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요새 이제 앞서 질문을 두 분께도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6.3 지방선거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40%대도 깨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세 분 또 평론가 분들께도 질문을 했지만 이 8.17 전당대회 후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 당이 다시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반등의 기회는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 정부발 뉴스에서 의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죠. 예. 대외 환경도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불안하죠. 2030들이 겪는 소외감도 불안하죠. 고용시장도 매우 불안하지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불안하지요. 저는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국민의 눈에서 보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불안감이라는 한 단어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부나 여당이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집중해야 할 의제와 관리되어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내서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드러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에서 그런 것은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갖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진단이 다 달라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왜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 관리가 안 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되게 크고, 지금 부동산 세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다가 결국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불안감이 2030 층에 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그것을 해낼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중도층에서 그동안 기대감을 보였던 중도층들이 조금 이제는 거리를 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새로 정권이 들어서서 윤석열의 기저효과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그 오간 얘기들이 또 전해지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에서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과 또 그렇지 않은 분, 또 수도권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는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또 대통령도 이 세제 개편 아니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변경이 필요한 대목은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의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급 관련한
정책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어제 여러 의원들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젊은 층 입장,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의 박탈로 비춰진다는 것, 그다음에 또 노년층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훼손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가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전격전으로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주 52시간 예외 이 부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도 좀 달라 보입니다. 뭐 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영구직의 경우 이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모든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 보면 연구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52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놓고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고요. 그 대신 기본적인 관점은 이거죠. 21세기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이렇게 그 집중 투하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지금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이라고 이제 개최가 됐는데 현장에서 뭐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언급한 부분도 나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소란한 상황도 벌어지곤 했는데 지금 어제 아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피켓팅 하시고 또 지금 제명 얘기도 나오고 윤리특위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이진숙 의원이 주최해서 한 토론회 현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수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의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왜 자꾸 이미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듭이 지어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저는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시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그리고 이제는 뭐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진숙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듭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한데 저는 그러지 못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뭐 거리를 두고 있다고 개인의 행사지 그건 당이 뭐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 윤리위에서는 다뤄져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문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사실 이제 슈퍼위크이고 굉장히 많은 그 표가
남은 3일 동안에 이제 결정해서 8.17 전당대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그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취재를 하는 기자들 얘기는 호남과 서울 경기의 표심이 좀 다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읽으면서 과연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레이스를 뛰고 있는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과 수도권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서울의 표심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호남은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다니면서 광주, 전남, 전북에 계신 당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대체로 표심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감이 오는데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직접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거라서 그럴까요? 잘 드러내지 않는 면도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만난 분들은 주로 저와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강남, 서초 이쪽의 당원들을 만났을 때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런데 호남은 많은 경우 김민석 후보 측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이런 걸 느끼죠. 네. 후보님에 대한 지지는요? 저요? 네. 저에 대한 지지는 호남에서는 그래도 제가 놀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로도 투표했다고. 어저께 제가 광주 갔을 때 밤에 택시를 타면서 제가 이번에 나온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도 당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이 다 찍었다 이러면서. 그분에서 전화가요? 택시 기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막판 역전의 가능성 보이지 않나 하는 제 나름의 추론이고요. 마지막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기는 민주당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기는 민주당은 결국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우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바로 저 기호 8번 임미애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셨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